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네, 뉴스 속 사건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진실 탐사 K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장동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본부장 첫 공판이 내일이네요. 내일 11월 10일 열리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네, 이 내일 열리기로 했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연기 신청을 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처음에 받았던 혐의는 이제 뇌물 혐의죠. 이 뇌물 혐의는 대장동 개발업체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촌대유에게 편의를 갖추고 700억을 받기로 했다. 처음 이것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추가 기소가 된 게 배임 혐의였고, 이 배임 혐의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의 공모를 해서 이 화천대유에게 이득을 이제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 손해액이 651억 원 플러스 알파다. 이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첫 공판하고 이러면 어떻게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점차 밝혀지는 과정이겠죠? 예. 첫날은 간단히 끝납니다. 예. 혐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면은 빨리 끝나고요. 인정 안 하면은 이제 증거를 하나하나 조사해야 돼서 예. 증인들도 불러야 되니까. 예. 근데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부인할 혐의를 것 같아요. 부인할 것 같고.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이 처음에 이제 3억 5천 이 부분도 사실 검찰이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위례 신도시 된 대가냐? 이게 2013년 일이거든요. 그렇죠. 대장동이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예, 대장동 그 위례 신도시라고 그랬죠. 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또 이것도 대장동 거 대가 관계다. 이렇게 약간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억 부분도 뭐 4억이 수표냐 현금이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또 남욱 정영학한테 갔단 말이죠. 돈이. 예. 그러면 이게 뇌물로 준 거를 다시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수표 4억이라. 검찰의 주장은 뇌물로 준 거를 다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뇌물로 준 거를 그걸 다시 이제 남욱이나 정영한테 유동규가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또 수표로 4억 뇌물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현금 4억이냐 수표 4억이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언론들이 이게 다 배임이 핵심이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뇌물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들, 돈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래야 이게 범행의 동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3억 5천이 뭐에 대한 대가냐, 대장동이냐, 위례냐. 그다음에 지금 5억도 과연 이 5억은도 올해 받은 거예요. 2021년에. 예. 이게 설계는 2015년에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6년 후에 받은 건데 과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700억은 이제 약속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약속도 물론 뇌물이 됩니다만. 예. 약속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약속해야 되거든요. 무슨 공증을 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류가 있어야 된다. 물론 말로도 약속은 됩니다. 주겠다. 근데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실제로 돈이 오간 게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뭐 35억 어디 투자했다는 것도 이게 또 뇌물인지 아닌지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뇌물이 안 되면 배임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사적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걸로 봐서 저는 오히려 핵심은 뇌물이 아닌가 보고 이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뇌물이 안 되면 배임이 되기가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현변 변호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배임이 핵심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배임의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렇게 그렇죠. 큰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윗선이라든지 어디까지 돈이 흘러갔나를 보려면 이게 배임 혐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배임이 되려면은 그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배임을 하게 됐는지. 그럼 이 동기가 이제 뇌물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뇌물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배임의 혐의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기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라서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배임이 중요하다는 거는 추가적인 이런 수사에 나아가는 방향인 것이고 뇌물은 이제 배임의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의 배임이 돼야 그 윗선의 배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대선 후보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쪽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결국은 이재명 예. 후보와 관련이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배임 하는 건데 예. 뭐 저도 뭐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황 그 전 사장이 공모 지침 본인이 사인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기억 안 난다. 내 생각과 다르다. 뭐 그냥 표지만 가리했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예. 공모 지침 본인이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임이 수사가 들어가려면 그 황무성 전 사장이 먼저 대상이 돼야 돼요. 본인이 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지침 사인은 기관장이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은 거기에 결재권은 없어요. 결재는 도시공사 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 사업자 공모라든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과연 뭐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무성 오히려 사장이 그 다음이다. 배임 문제가 되면 바로 이 지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또 배임이라는 거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되는데 예. 이건 기본적으로 성남 도시공사의 업무예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하고 주주협약 맺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 아니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배임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그걸 지시했냐 안 했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최단비 변호사님은 뭐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일단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이재명 지가 윗선으로 얘기가 나오느냐. 예.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별개의 법인인 건 맞습니다만 예. 이게 과연 100% 별개라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출자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의 정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나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사업에 민간 위탁을 하잖아요. 이번에 민간 위탁을 할 때에도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성남도계공동이 자체 보고서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없는데 1단계에서 출자를 하는데 승인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그 뒤에 단계에서의 승인은 아직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1단계의 승인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정관에 보면은 이렇게 민간 위탁이나 사업 집행은 시장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승인 라인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의 뇌물이라든지 배임의 혐의와 아니면 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 받은 게 없으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의 배임까지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동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돈이라는 사적인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배임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다른 법인의 출자,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할 때는 승인 받게 돼 있는데 그 승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승인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출자 받은 거를 배임이라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도 배임이 되는 것이기에요.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출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 공모할 때 그거를 민간에 너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거 아니냐. 그걸 배임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 사후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이만큼 민간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공익이 가져올 수 있는데 하면 어떤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냐면 민간이 가져가는 돈이 빵원이 돼야 배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경제에서 사후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땅값이 뭐 1,500억 이상 될 수도 있고 분양값 나올 수 있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이 더 가져갔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두 사업체가 있는데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정이익으로 가져갈지 5대5로 할지 아니면 7대3으로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만약에 배임이라 그런다 그래버리면 민간이 이익을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 돼요. 공공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배임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우리 법원이 배임과 관련된 판례에서 소극적인 손해도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1,400만 원 평당인데 예를 들면 그걸 1,3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의 소극적인 손해가 있고 651억은 그래서 확정적인 배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여기 시행에서 그 시행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생각과 실제 시행해서 그것을 수익을 분양을 받았을 때 얻는 수익이 확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을 안 받았다고 완전히 무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또 이재명 시장 그 당시 전 시장 측에서 입장에서는
순수한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또 배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 측이 지금 후보 측에서는 나는 그때 정책적인 판단을 했고 예. 그 당시에 성남시에 가장 이익을 얻을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배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확정적인 수익이 날 거라고 봤고 그 당시는 이제 판결 마지막 당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의 시장도 이거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나의 최대의 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이익이 나는 데에서 왜 그러면 민간에게 이렇게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제가 자꾸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평당 1,300이 됐거나 1,400이 됐거나 1,500이 됐거나 이거는 당시에 그 사업 응모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현금 예. 프로를 할 때 이거는 평당 1,4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는다. 예. 1,300이기 때문에 1,500이기 때문에 다 예. 모르는 거 있거든요. 예. 예측치예요.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 1,500, 1,600이 됐다. 예. 그럼 당시에 왜 1,400으로 고정해서 이익만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게 1,400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700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2,000이 됐다. 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대장동에 아파트를 사도 되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파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6년 후에 일이죠. 예. 지금 대장동 들어가서 만약에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못해요. 꼭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5년 후에 주고 보면 올랐어요 2배로. 예. 그럼 왜 그때 당시 안 사라고 했냐. 왜 지금 만약에 평당 뭐 3천이다 그러면 왜 3천만 원만 그때 줬냐라 한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400이냐 1,500이냐 1,300이냐는 당시의 예측치였다. 예.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 차익만큼 배임이다. 라는 건 제가 보기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전현직 대변인, 대검의 대변인들에게 그 휴대폰 그 포렌식 해가지고 그 포렌식한 자료를 공수처에 대검이 넘겼는데 이 감찰 수사는 아니고 대검에서 한 거는 이제 감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이 꼭 있어야 됐던 겁니까? 네, 이 감찰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감찰 규정에 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을 참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장이랑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찰 규정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추출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감찰 규정을 따랐느냐. 네, 근데 여기 그래서 절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내용을 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감찰 3과장이 그 당시에 이제 서인선 대변인에게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인선 대변인이 쓰던 거지만 그 전 대변인, 전 대변인, 즉 권순정 대변인까지 다 썼던 휴대전화예요. 근데 이거를 포렌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 대변인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인 권순정 대변인이나 이창수 대변인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포렌식 절차에 그랬더니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행정직원만 참여한 자리에서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임의 제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보도가 내용이 다릅니다만 네. 서 대변인은 내가 이거를 임의 제출을 하려고 했던 게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감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임의 제출했다는 거예요. 즉 임의 제출의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임의 제출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지금 포인트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셨지만 영장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공수처에서는 이 고발 사주 관련된 재판을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기각됐죠. 구속영장 기각됐죠.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영장에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찰을 이제 언론 보도에서 하청감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감찰을 시키고 그 감찰의 결과를 일주일 만에 가져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검과 공수처가 서로 뭔가 짜고. 보도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공용이라는 건 개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뭐 회사에서 쓰는 폰이잖아요. 소유권이 일단 검찰에게 있겠죠. 물론 사용자가 지금 이제 여러 명 썼다는데 아마
다 뭐 초기화는 시켰을 것 같은데 물론 사용자들이 참가하게 하는 건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 했을 때 이미 제출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물론 말씀처럼 강제적으로 했다. 근데 대부분 민간인 검사도 이랬지만요.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제출이라 하지만 거의 이거 안 하면 구속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영장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예. 미리 뭐 사주했다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너무 늦어요. 결국은 이게 고발 사주와 관련된 건데 예. 이 고발대장의 내용은 윤석열 부인 한동훈이 피해자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과 권순열 대변인 사이에 여러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예전에 채널A 보고서도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이걸 이제야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핸드폰을 빨리 확보했었고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공용폰이라 그러면 대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야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이 수사한 지가. 오히려 늦었다. 네, 제가 보기에 오히려 늦은 것 같아요. 절차상 사용자도 당연히 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절차에 그 참여라는 게 저도 보게 보면 그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포렌식 할 때 그 비밀번호 풀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 정도거든요. 예. 내용까지 보는 건 아니라서. 근데 다 초기화했던 뭐 내용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얘기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현 박사님 예. 대장동에서 계속 말씀하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가. 우리가 열어봤더니 예. 아무 문제 없었어. 그래서 통보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절차는 결과를 열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까지도 새로 설치한 공수처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주의까지 훼손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엔 이거 결국은 언론과의 대화를 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의구심까지 들면서 왜 그 절차를 훼손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는 뭐 절차 문제 없고요. 공수처는 압수영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대검이 결국은 그 사용자들 이미 제출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용자들의 참여를 안 시켰냐 문제인데 예. 당연히 그 개인 폰이라면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거 공용폰이거든요. 공용폰이다. 자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쓰는 폰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 10명 쭉 이게 여러 사람 써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다 참여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 같아요. 제가 미국 판례를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서. 예. 이 변호사님이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명예훼손 예. 그 원희룡 지사 얘기할 때 언급 미국 판례 하셔서 하는데 최근에 미국 판례는요. 공용폰이라도 컴퓨터 휴대전화는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공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혼용되어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이익이 없는 한 이것은 뭐 공용폰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K 현근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네, 곳곳이 빗길입니다. 빗길 운전이 평소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는 시야가 좁아